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G20 회의 중이었습니다. 올해 G20 회의 중에 또 G20을 구성하는 세계 주요 국가들이죠. 우리나라도 포함되겠고요. 역시 IMF는 G20 회원국에 대해서 지금 경제가 이런 상황이니 이런 준비를 하세요라는 경고 혹은 조언을 던지고 있겠죠. 아주 가볍게 G20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G20 회원국에는 먼저 G7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선진국, 7대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죠. 미, 일, 영, 부독, 캐나다, 이탈리아. 그리고 아시아 대양주에도 한중,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이렇게 포함되고요.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유럽에는 뭐 EU가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 터키. 그리고 아프리카 중에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G20 회원국이고요. 특히 이 G20 정상회의 혹은 G20 재무장관 회의, 이 회의의 성격이 좀 강해졌던 것, 국제기구로서 정식 발돋움하게 된 여러 배경 중에 하나는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대형 금융기관 파산이 있었고, 그죠? 미국발 금융위기가 뭐 완전 전 세계로 확산됐었고요. 2008년 금융위기 상황과 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세계 주요국들이 대응을 해 나가야 될지 국제 금융이나 통화 질서 이런 관점에서 공통된 G20 국가들의 공통된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대응책을 고심해야 된다 하면서 구축된 것이 이제 G20 재무장관 회의 혹은 G20 정상회의 G20이라는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이번에는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개인적으로 G20 회의를 옆에서 보면서 가장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그 사진은 잘 안 보이시죠? 바로 이 왼쪽 사진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옐렌 재무부 장관 전 의장 그리고 ECB 유로피언 센트럴 뱅크 ECB 총재가 같이 찍힌 사진. 이 G20 회의 중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G20 Surveillance Note라는 보고서가 IMF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IMF가 G20 국가에 대한 이게 굳이 따지면 감시, 감사 이런 표현이에요. Surveillance. 그러니까 G20 국가에 대한 감사 보고서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부터는 방금 보여드렸던 G20 정상회의 중에 IMF가 어떤 권고를 할 텐데 경고를 내릴 텐데 어떤 경고인지 어떤 권고 사항들이 담겨 있는지 세계 경제라든가 혹은 G20 국가들에 대한 IMF의 평가는 어떠한지 이 부분을 좀 지금부터 말씀 본격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표는요. 보시는 것처럼 working age person. 그러니까 working age person이라고 한다면 생산 연령 인구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러면 만 15세에서 64세까지의 인구를 생산 연령 인구라고 하는데 생산 연령 인구당 그로스를 본 거예요. 보시면 G20 국가 중에 몇몇 선진국들이 있겠죠. 미국, 뭐 영국, 프랑스, 독일, 한국도 AE에 들어갑니다. 이 선진국 권역. 이들의 소위 그러니까 1인당 성장률이랑 좀 비슷한 개념이죠. 워킹 에이지 퍼슨 당 성장률이니까 그죠?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 성장률이 주춤해져서 2023년 이래로는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금융위기 이후를 구분한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의 충격 이후를 구분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냥 레벨 다운 되는 모습. 예. 그 보고서상에서는 weak growth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약한 성장세. 역시 EM G20 국가들 중에서도 emerging market을 보면 여기 안에 중국도 포함되겠죠. 성장률의 레벨 자체가 이렇게 다운되는 모습. 예. 이렇게 미디안치를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아프리칸 유니온 이따가 보시겠지만 아프리칸 유니온을 이제 AU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어쨌든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미디안을 봤을 때 그래도 이들 국가의 성장세는 그나마 레벨 다운되지 않고 유지하거나 조금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확인되죠. 자, 이런 모습이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코로나19의 충격 이후 정말 레벨 다운되고 있다. 저성장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성장의 일상화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IMF는 진단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경제를 최근 기간 동안만 전망한 수치를 봐도 이제 코로나19의 충격이 여기 있었고요. 그죠? 그 충격 이후에 물론 기저효과에 따른 반등이지만 완만한 코로나19 이후에 회복세가 진전되다가 이제 L자로 꺼져가는데 2022년 3.5, 23년 3.1, 24년 또 3.1 L자형 경기 침체 구간에 놓이게 됩니다. 세계 경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저성장화 되는데 이 저성장세가 물론 3.1에서 3.2로 올라가기도 하고 3.4로 올라가기도 하고 또 3%도 채 못 되기도 하겠지만 오르락내리락 하겠지만 이제 어쨌든 과거에 3.5%를 상회하는 그런 성장세를 만나긴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모습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세계 경제가 weak growth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한 회복세, 성장세 이렇게 보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19의 충격이 있었고 또 2020년 러우 전쟁 이후에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작용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 랜딩이 가능한 것인가 이제 물론 저성장화 되지만 그래도 우당탕탕 하드 랜딩 하는 것이 아니라 완만하게 소프트 랜딩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료를 보시면 이 자료가 좀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세계 주요국들입니다만 이 수평축이 GDP 그로스 포캐스트고요. 이 수직축이 인플레이션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으로 봤을 때 좀 안정적으로 관리되면서 나름의 성장세를 하는 소프트 랜딩, 물가를 디스인플레이션이라 하죠. 물가를 나름 하향 안정해 나가면서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면 금리를 이제 인하해도 되니까 이제 경기 부양적으로 움직여도 되니까 물가가 적당히 하향 안정화되는 그런 나라들 그리고 그런 나라 중에 또 이렇게 상당히 고성장하거나 중성장하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을 보통 뭐라고 해요? 소프트 랜딩 런웨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IMF가 제 표현이 아니라 IMF 보고서를 그대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는 중입니다. 자, 이런 과정에 있다 보니 그래도 소프트 랜딩은 가능한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좀 더디게 여기 보신 것처럼 러시아나 터키나 이런 나라, 아르헨티나, 중국 같은 나라도 소프트 랜딩에서는 완전히 벗어난 모습의 그런 나라들도 있다라고 명확히 제시를 해주고 이런 나라들에게 특히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는 디플레이션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터키 같은 경우는 너무나 높은 그 고물가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라고도 보고 있고 여기 아르헨티나라든가 이런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기에 있죠. 그래서 물가 정점으로부터는 또 안정화되는 그 물가 안정화의 흐름은 유도하고 있지만 저성장에서부터 극복하지 못하는 어쨌든 이 성장률로 봐서는
여기 하위 레벨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진단을 했다. 이런 모습들이 어쨌든 2024년, 25년 소프트 랜딩 범주 안에 들어가는 나라들로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도 제가 여러분께 꼭 보여주고 싶은 게 PMI 지수예요.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듯이 구매자 관리 지수. 결국 기업에 많은 구매팀이 있고 구매팀 팀장들한테 물어봐서 너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이런 앞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명함을 만드는 회사다. 그러면 이 명함에 필요한 소재 하나가 또 종이 아니겠어요? 펄프. 그러면 이제 펄프를 이제 조달받는 구매 담당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명함을 많이 생산할 계획이면 펄프를 더 많이 조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조달할 일 혹은 조달할 계획이 많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방식, 그런 조사 방식으로 PMI 지수를 계산하는데 이게 50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있으면 그래도 경제가 성장, 회복하는 국면이고 50을 밑돌고 있으면 경제가 만만치 않다. 참 회복이 어렵다라고 평가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인도라든가 러시아, 인도네시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신흥국 중에서도 이런 나라들은 그래도 50을 상회하면서 최근 들어 더 좋은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모두 다 회복되는 양상의 모습을 나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지점에 머물러 있는 모습, 아직 뚜렷하게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회복세를 갖지 못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본은 나름 좀 괜찮아요. 그죠? 제조업 경기가. 그죠? 그리고 미국 경제도 나름 50을 다소 최근 상회하는 모습인데 정말 많은 유러피언 국가들은 매우 지지부진하다. 50을 밑도는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우리 한국 경제 같은 경우도 제조업 경기 같은 경우 거의 50선에 맴돌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계 경제가 강하게 성장하거나 하는 모습은 전혀 아니고 좀 지지부진하게 그냥 뚜렷하게 성장 회복하지 못하고 맴돌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라고 IMF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구독자분이 튀르키예라고 표현해 주셨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터키라고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데 튀르키예라고 표현을 해야죠. 네, 앞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자, 인플레이션 부분이 완화됐는지 되게 재밌어요. 이 부분. 선진국들도 완화되고 있고 근데 EM 신흥국들 자 Advanced Economies 선진국입니다. EM은 Emerging Market 신흥국입니다. 근데 EM 신흥국 권역 중에 아르헨티나나 터키를 제외해 놓고 보는 거예요. 보면 안정화되고 있죠. 근데 EM 지역에서 아르헨티나나 터키를 제외한 것이 이 점선이고 그들을 포함한 것이 이 빨간색인데 그 아르헨티나와 터키만 따로 빼놓고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살짝 그래프로 남겨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모습이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린 이 그림과 EM 중에 아르헨티나, 터키를 뺀 이 그래프를 평균하면 이 그래프가 나와야 되니까 이런 모습이겠죠. 그렇게 그냥 추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아르헨티나나 터키와 같은 터키래요 자꾸 튀르키예와 같은 이런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래도 디스인플레이션 물가가 안정화되는 흐름에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역시 서비스 아까는 제조 물가를 봤고요. 재화 물가 이번에는 서비스 물가를 보겠는데 서비스 물가 같은 경우도 아르헨티나와 튀르키예를 제외한 나머지 신흥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안정화되는 흐름이에요. 그죠? 둘 다 선진국도 아르헨티나, 터키를 제외한 신흥국들은 안정화되는 흐름인데 아르헨티나, 튀르키예를 포함한 신흥국들은
굉장히 높은 물가에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완화됐느냐? 딱히 그렇지 않고 인플레이션 완화는 되고 있는데 아르헨티나, 튀르키예 같은 몇몇 신흥국들은 상당히 높은 고물가에 정말 떨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몇 번 보여드리긴 했지만 특히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는 정말 그 돈을 이만큼 가지고도 빵 하나 사 먹기가 굉장히 어려울 만큼 굉장히 높은 물가에 흔들리고 있죠. 뭐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지만 달러화에 따른 어떤 영향, 달러 강세 기조 속에 이런 신흥국 통화가 급격히 약세화되면서 상당히 또 그런 문제에 휘말리게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리는 금리대로 엄청나게 인상하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근데 물가는 역시 안 잡히니까 높은 금리와 높은 물가에 허덕이는 거죠. 서민들이 너무나 힘들죠. 경제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르헨티나, 튀르키예 이런 나라들은 경제 위기 상황이라고 지금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IMF가 진단한 몇몇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부채 부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선진국들과 혹은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EMD라고 하죠. 이런 국가들, 그러니까 선진국과 신흥국을 구분해 놓고 봤을 때 특히 선진국들의 부채에 대한 의존도 자체가, 그러니까 이 재정 정책 자체가 굉장히 많은 정부 부채를 의존해 나가면서 과도한 경기 부양적 움직임을 해왔다라고 평가를 하죠. 이런 것들도 부채 부담으로 남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조금 어렵겠지만 이 그래프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냥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여기 재정 정책의 그 스탠스가 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치느냐 아니면 긴축적 재정 정책을 펼치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구분했고 favorable과 unfavorable로 구분을 했을 때 자, 이 stabilizing debt 그러니까 부채 문제를 좀 안정화하는 나라들이 이런 아프리카 유니온에 해당되는 이런 나라들이 몇 개 있습니다만 주로 destabilizing 오히려 안정화가 아니라 불안정화되고 있는 부채 문제에 불안정화되고 있는 퍼블릭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부채인 거예요. 정부 부채 문제에 놓여 있는 많은 국가들 계속 정부 부채의 의존도가 높고 정부 부채의 의존도가 앞으로도 높아지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이쪽 분면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IMF가 지적하기를 정부가 너무 확장적 재정 정책을 지속해서 재정 건전성을 해치면 안 된다. 이제 재정 건전성을 살피는 방향으로 정책을 가동해야 된다라는 그런 진단들, 분석들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거의 다 왔는데요. 이렇게 세계 주요국들, G20 국가들에 대한 어디가 좀 문제고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지 그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조언해주고 있어요. 이해가시죠? 결국 이런 조언은 한국 경제에 대한 조언도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한국도 이 G20 회원 국가니까 말이죠. 자, 이제 두 가지를 좀 고민을 했어요. 이번 G20 회의에서 두 가지를 고민했는데 크게 하나는 세계가 이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이어가다 보니까 디지털세 도입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디지털세가 뭔지 가볍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 구글, 또 아마존, 메타, 페이스북, 그죠? 그 밖에 이런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은 그 해당 서비스를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둬들이는 수익이 뭐죠? 그 해당 기업들이 거둬들이는 수익은 가장 대표적으로 광고비 그리고 컨텐츠비
그죠? 온라인 컨텐츠들이 이런 어떤 수익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그 수익을 누린 만큼 예를 들어서 유튜브, 구글이 한국에서 돈을 벌어간단 말이에요. 지금도 돈을 벌어가고 있는 중인 거죠. 근데 돈을 벌어가는 만큼 세금을 충분히 내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세금을 측정할 때 항상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물리적 위치를 기반으로 세금을 추계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어떤 마트가 있어요. 그럼 마트는 그 어떤 구 혹은 뭐 지방세, 국세 뭐 이런 식으로 세금을 매기는 거죠. 근데 이 온라인 컨텐츠라든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물리적 위치로 기반하지 않기 때문에 온당하게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하면서 유럽에서 뭐가 제기된 거예요? 디지털 서비스 텍스, DST, 디지털세라는 것이 부과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이번에 트럼프가 그거 가지고 굉장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식으로 공약상에서 EU 국가들한테 보복 조치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논리는 뭐냐면 보신 것처럼 재화의 수출 이게 상품 무역이죠. 그리고 서비스 수출 그러니까 상품 수출도 진행이 되고 있고 서비스 수출도 물론 코로나19 때 둘 다 충격을 받았었죠. 근데 재밌는 것은 코로나19 때 상품 무역과 서비스 무역이 이렇게 급감했었는데 디지털리 죄송합니다. 디지털리 딜리버드 서비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유튜브 스트리밍이라든가 이런 온라인 컨텐츠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서비스 디지털리 딜리버드 서비스의 경우 이런 서비스 수출의 경우 줄지 않고 계속 늘었다. 그죠? 그런데 이런 디지털 서비스 기업 빅테크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과세를 안 하면 되느냐 하면서 유럽에서는 EU에서는 가장 먼저 DST를 적용했죠. 네. 결국 세계적으로 공통된 합리적인 뭔가 디지털 서비스세를 부과하기 위한 뭔가의 노력을 해야 된다. 한 단계 더 일진보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G20 국가들이 먼저 표준이 될 만한 프로토콜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런 논의가 역시 G20 이번 회의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기후변화 문제인데요. 앞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기후변화가 세계 경제에 영향을 줄 텐데 유독 어디에 더 영향을 줄까? 그러니까 기후변화 대응에 더 취약한 vulnerable한 그런 대상이 누굴까? 보면 young age와 다음 장 넘기면 old age로 구분해 보는데 조금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잠깐만 보시면 young age의 비중이 높은 나라, young age 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이 기후변화의 취약성이 높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주로 아프리카 유니온 이런 지역들의 경우 young age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면서 기후변화 취약성이 상당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old age dependence 그러니까 특히 이제 만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 연령 인구 중에 그중에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들과 올드 에이지 디펜던스를 보니까 그래도 올드 에이지 그러니까 연령이 어느 정도 되는 고연령대일수록 상대적으로 기후변화 취약성이 낮다. 경험도 많고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뭐 역량도 있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 좀 복잡하니까 이 정도만 말씀드린다면 여기서의 인사이트는 뭐냐면 기후변화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그럼 기후변화에 유독 취약한 게 아이들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이들이고 그 아이들이 많이 기후변화 문제에 취약한 구조에 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는 영에이지가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 또 아프리카 지역이다. 라고 이렇게 분석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기후변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지역과 같은 이런 아이들이 많이 비중이 높은 그런 나라들의 뭐 공조 체계, 정책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체계를 만들어야 G20 국가가 소위 솔선해서 세계 경제를 좀 이렇게 어려운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 기후변화라는 굉장히 중요한 숙제에서 잘 대응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그런 IMF의 제안들입니다. 그러니까 IMF는 어떤 것들이 문제고 또 어떻게 그런 문제를 극복할지를 제안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제기구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IMF의 어떤 분석과 어떤 조언, 경고 이런 메시지를 잘 참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약을 한다면 특히 경제적인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부채 문제에 많이 아직 허덕이고 있고 재정을 이제 긴축적으로 살펴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경제를 또 강하게 성장하고 도약시키기 어려운 약한 성장, 그러니까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그런 국면에 놓여 있음을 부채의 늪이라든가 저성장의 늪 이런 늪에 빠져 있는 국면이다. 이런 것을 이제 어쩌면 큰 그림에서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조망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관점에서 어쩌면 한국 경제는 어떤 정책적 대응을 해야 될지 또 기업들도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하는 그런 종류의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실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녹화 때마다 항상 하나씩 홍보를 해드리고 있는데 역시 홍보 말씀드린다면 이렇습니다. 리포트 앤 세미나라는 과정을 런칭했습니다. 2024년 그 경제 대전망 경제를 흐름 보면서 이제 돈의 이동을 좀 그때는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돈의 이동이라는 것은 최근처럼 비트코인의 돈의 이동이 있고요. 주식시장으로의 돈의 이동이 있죠. 또 AI 반도체로의 돈의 이동이 있죠.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돈의 이동의 방향과 맞게 나의 돈도 같이 이동시키는 그런 것이 적절한 재테크 전략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돈의 이동을 관찰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리포트를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제 한 3시간에 걸친 세미나를 또 들으시고 라이브로 들으셔도 되고 영상을 받으시면 그 영상으로 여러 번 되돌려 보셔도 되니까 리포트 앤 세미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본 과정 고정 댓글로 남겨드릴 테니까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라이브는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